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 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 8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스피가 금융장세를 지나서 올해 5월부터 실적장세 1국면에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장세 1국면 중에서도 지금은 1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을에는 다시 또 랠리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두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갔던 사례들을 모두 차트에 그려놨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빨간색 화살표와 동그라미들입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은 화살표는 EPS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익 추정치가 바닥 찍고 올라간 다음에 약 2에서 3개월 차에는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근데 이 횡보는 저희 전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략 5% 내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좁은 횡보폭에서 기간으로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한 2600포인트를 6월 달에 넘은 이후에 거의 2달 좀 넘게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게 과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한 100일선 정도를 터치하면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1차 조정이 있은 이후에 주가가 그럼 얼마나 오르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2차 상승폭은 1차 때와 상당히 유사한 상승폭과 기간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약 10에서 15% 정도 상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 약 10에서 15% 정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상승한다고 보면은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 약 2,900을 살짝 넘었다가 좀 약간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2,800, 900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추정 아니냐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보시던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사실은 과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의 상승장은 사실 역대급으로 느린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느리게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오르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이번 사이클은 투자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이 디커플링 됐기 때문이죠. 이게 과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투자와 소비가 모두 경기 침체에 빠졌다가 침체에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소비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뒤늦게 꺾여서 이제 꺾이고 있고 투자는 미리 꺾였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반등하지만 소비는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 자체는 굉장히 느리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전체는 굉장히 느리게 반등하지만 그 안에 종목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보이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종목들 싹 합쳐서 한번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네, 투자와 관련된 업종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부터 많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느린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투자 관련 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번 랠리는 언제 끝나고 그 시그널은 뭘까요? 바꿔 말한다면은 이번 상승장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현대투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현대투자론에서 강조하는 건 금리, 모주이자 이자율이죠.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익 증가율, 배당 이런 걸 중시하는데 저도 그런 것들 중시 보지만 지수 전망할 때 제가 중요시 보는 거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ERP. 이게 어렵죠.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은 주식을 살 때 얼마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네가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사고 싶어. 프리미엄 완전 많이 줘야만 난 그거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위험 선호도가 낮은 거죠. 반면에 프리미엄을 조금만 비춰도 난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위험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위험 선호도.
위험선호도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론을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투자론은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처음 이제 봤는데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런 학문도 다 있구나.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해서 주가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구나.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 금방 부자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단기 우리가 주식할 때 이걸 써먹기 힘든 이유.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지금 현대 투자론을 쓰신 분들이 이 세 분이에요. 거의 세 분이 거의 모든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죠. 이분들이 그 투자론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의 유일한 세 분인데요. 바로 헤리 마코이스, 유진 파마, 그리고 마이런 숄츠. 굉장히 이따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마 투자론 조금 더 깊게 배웠으면은 모두 이름을 들어볼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다 시카고 학파라는 거예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의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용하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카고 학파는 이콘을 가정하죠. 인간은 이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완벽히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얻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걸 가진 거를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투자하나요? 그러긴 판단하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걸 실제로 투자론을 적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투자론은 사실 말이 현대 투자론이지 정확히 말하면은 시카고 학파의 투자론인 거고요. 케인즈 학파의 투자론들은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케인즈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케인즈의 투자론 같은 것들을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케인즈의 투자론은 게 뭐냐? 결국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험 선호도가 뭔지를 분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럼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뭘로 결정이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두 가지에 대해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저희는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업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뭐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업률과 인플레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다 분석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내릴 거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 개별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는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많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 나가야 되냐면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긴 한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든 시대에 동일한 영향을 똑같이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실업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어떨 때는 인플레가 압도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면은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알아보고 있죠?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가고 어떤 시그널 뜨면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그럼 뭐에 따라서 나뉘냐? 그건 바로 저물가 시대냐 고물가 시대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죠. 저물가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 실업률이 왕이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물가라는 건 뭡니까? 인플레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줘요, 금융시장에. 그렇다면은 호랑이가 없는 숲에서는 여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썼던 차트예요. 기억나시죠? 아주 간단한 방법. 실업률이 반등한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지. 실업률이 꺾여서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 사야지. 이런 실업률의 간단한 전략만 가지고도 이 반토막 하락장, 금융위기, IT 버블, 팬데믹 위기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무슨 코로나의 영향력과 뭐 락다운하면 얼마나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미리 예측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하고 실업률 올라간다고? 그럼
락다운 되면 고용 악화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주식 팔아야지. 이런 간단한 방법 쓰면은 피할 수 있어요. 이제 고용이 이제 좀 내려가겠네? 주식 사야지. 그러면은 주식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물가 시대는 실업률만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실업률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임을 잡는 거는 저물가 시대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물가 시대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고물가 시대 때는 인플레이션, 즉 국채금리가 왕입니다. 국채금리가 인플레에 따라 움직이죠. 국채금리.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매도 타이밍도 저희는 이 단기 국채금리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그린 게 2년물 단기 국채금리를 역축으로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네, 19, 8, 7, 6, 5, 4 이렇게 거꾸로 나가죠. 6%란 임계점을 형성했는데 6%란 임계점을 처음에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6%하고 찍고 내려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 6%가 임계점이 돼요. 6%를 추세적으로 넘기만 하잖아요. 넘기만 하면 모두 증시는 하락장이 나타났죠. 그렇죠? 6% 넘은 시기 쭉, 6% 넘은 시기 쭉, 쭉, 쭉.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하죠. 이 단기 국채 금리는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까? 단기로 갈수록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전망을 많이 나타내고요. 장기로 갈수록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나타내요. 그렇다면 뭡니까? 단기물 금리가,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갑자기 임계점을 뚫고 쭉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은 채권 시장에서 이런 매크로 환경, 경제 환경을 봤더니 또다시 연준이 금리를 급속하게 추세적으로 쭉 올리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에 베팅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년물 금리 쭉 끌어올리겠죠? 그럼 주식시장 어떻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죠. 주식시장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경험했죠. 이 시점 되면은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막 급등하고 그러면은 경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고 소비도 좋고 막 경작들이 좋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기업들의 이익들도 막 폭발하듯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2%, 2년물 금리가 이번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한 5.1%를 추세적으로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것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5.2인데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5.2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분석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저는 조금씩 방어적 포지션을 짜야 된다. 근데 언제쯤 그때가 될까요? 보통 채권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올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내년 중반이나 뭐 이때쯤 가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다만 이게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가 하락하더라도 종목 대응이나 업종 대응을 통해서 계속 주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추세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제가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미 이제 상승장이 저는 한 40%, 50% 거의 절반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절반이 더 남았으니까 지금 주식을 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살 때는 언제 내가 매도할 건가를 좀 생각하면서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생각 없이 지금부터 사면은 기분은 좋아요. 막 버니까. 근데 결국에는 수익 없이 차익 실현 못하고 그냥 후루룩 하고 다시 또 배트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업종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업종 전략은 쏠림이 분산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쏠림이 분산되는 걸 퀀트 쪽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분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몇 개 업종에만 엄청나게 돈이 쏠렸잖아요. 분산되면 그러면 나오는 돈을 받아줄 그런 주체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저희는 세 가지 업종을 꼽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관련주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테마 관련 업종들인데 저희는 로봇하고 친환경 관련된 거, 그리고 인도 쪽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 반도체하고 원자재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차트가 이거죠. 반도체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턴어라운드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보통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이 발표된 시즌 전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아웃퍼폼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는 마켓 퍼폼이나 언더 퍼폼을 한다. 좀 쉰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이게 다시 상승세로 넘어가냐? 그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할 때 보통 다시 올라간다. 네, 이번에도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좀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 나오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사실 하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슈퍼사이클에 비해서는 조금 아웃퍼폼 폭이 조금 재미없는 심심한 정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뭘 말씀드렸죠? 지금은 뭐가 어떤 사이클이 디커플링 돼 있다? 투자와 소비 사이클이 디커플링 돼 있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처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를 보면 투자 관련된 거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거 HBM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 관련 수요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소비 관련된 거 소비 관련된 반도체 수요처가 어딥니까? IT 기기들이죠. 뭐 핸드셋, PC 이런 것들은 아마 뭐 굉장히 급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애플이나 아니면은 퀄컴 같은 데 실적 발표 났었던 것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소비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거예요.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예상치보다 못해요. 반도체 이 두 가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쪽은 좋지만 소비 관련된 쪽은 조금 슬로우 다운해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하면 약간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두 개 모두 한꺼번에 올랐던 시기보다는 슈퍼사이클이 조금 밋밋하게 갈 거다. 하지만 올 상반기 정도의 아웃퍼폼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뭐 비철금속 이런 거죠. 저희들은 상반기에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쇼드 의견, 그러니까 약간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완만한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데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도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막 줄진 않았어요. 그냥 플랫한 상황이죠. 그 다른 아시아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중국이 약간 소비 경기가 대단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뭐 굉장히 강력하긴 아니지만 조금은 바닥은 탈출할 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도 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 업종이나 비철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저희가 좀 테마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정책 관련된 것들은 이어서 하인한 위원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오늘 하반기 때 챙겨보실 만한 섹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관련주들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은 7월 27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목표를 봐주시면은 2030년까지 수출 2배, 그리고 글로벌 탑3 품목을 10개 정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정책 펀드를 4,500억 원 가량 올해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민간과 정부에서 합계로 해서 금융투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들이 뭐가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뒀거든요. 21개 수출 유망 품목을 이렇게 정부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고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런 특히 품목까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준다면은 일단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챙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1개의 품목들을 봐주시면은 여기서도 뭐 특히 뭐 우선순위를 좀 가려본다면은 뭐 한 두세 개 정도 중복해서 언급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원전, 그리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HVDC, 그리고 히트펌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트펌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너무 이제
기업들이 매우 작은 기업들이어서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원전이나 해상폭력 이런 쪽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품목을 선별을 한 거에서 원전이나 폭력이 포함이 됐고 또 이번에 그것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게 발표된 것이 저는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조금은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 정부 들어서 이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정책이 나왔던 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빠진 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포함을 시켰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어떤 분야가 중점적으로 나왔는가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나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광물 자원은 저도 이제 매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와는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정책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거든요. 이런 얼라이언스는 예를 들면 산업부, 이제 정부 기관이 하나 포함이 되고 그리고 공기업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포괄해서 이제 연합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앞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나왔던 게 배터리, 그리고 광물 자원과 관련한 K제자원화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두 부분 다 주가 성과도 아주 좋았었고 또 이제 정책도 실제로 연이어서 계속 나왔던 분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앞으로를 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또 조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여기 표시한 SMR, 즉 원전과 관련된 얼라이언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런 분야로 정책의 중심이 좀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9월 월간 전략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로봇입니다. 저희 화요 라이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이 로봇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봇을 볼 때 이제 작년이랑 올해 말씀드리고 있는 컨셉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작년에는 임금이 많이 상승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임금이 많이 상승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이게 제1국면, 즉 매크로 변화가 모멘텀이 됐던 시기가 작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매크로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말씀드려온 내용은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연초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특히 1분기 때 뭐 그랬던 시기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도 마침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로봇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되게 중요한 산업 분야로 계속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관련된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발표된 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것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월 4일에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라는 게 개최가 됐었고 이게 또 후속 조치로 9월 초쯤에 서울에서도 개최된다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로봇에 대해 투자를 하거나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제 또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로봇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로봇 산업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또 집중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제가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로봇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이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서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 상반기 중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예고한 시기에 나온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지연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중에 계속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뭐 그 내용은 3월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로봇까지 이렇게 6개 핵심 과제가 제시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를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1번을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5년간 민관 합계로 2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투자가 되는 대상이 핵심 기술들입니다. 뭐 감속기, 서브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런 핵심 기술들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면은 이런 주요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책 자체가 밑에 2번과 3번을 보시면은 로봇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제 협동 로봇 같은 분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주로 준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상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초에 이제 제가 인도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이제 인덱스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성장의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하면은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은 좀 덜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인도로의 수출 비중을 보시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그 비중이 3%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수혜주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찾는 것은 사실상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인도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인도 정부가 주로 인프라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기계와 관련된 산업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계 쪽은 아직 이 수출 비중이 인도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런 쪽은 인도보다는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상반기 때 수혜를 받았던 저희 KB증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은 건 맞지만 미국의 수혜를 받은 것이지 인도 수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분야는 이런 부분입니다. 화학물 및 관련 제품인데 여기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화학물 및 관련 제품만 보시면은 인도로의 수출 비중이 4%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지만 플라스틱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플라스틱의 전체 수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비중이 8%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밑으로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은 품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저도 정리를 해서 9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이런 세 가지 테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저희 퀀트 김민규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량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실적 관련된 부분과 수급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50%,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0%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더러 이런 수치에 대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너무 과대 추정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타이틀에도 써 있는 것처럼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은 과도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지금과 비슷했던 사례들을 한번 돌아본 결론인데요. 저희가 지금의 실적 장세, 즉 EPS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도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쌓이지 않는 그런 장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실적 장세가 크게 2000년도 이후로는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과 2009년, 2020년 이렇게 3번 있었고요. 그때 모두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시기인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가를 올렸었던 그 기대감이 됐었던 시기, 즉 예를 들어서 2020년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갔었고 실제로 2021년의 실적은 어땠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까지 2021년에 대한 전망치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치가 2020년 초반에는 2021년, 즉 내년에 대한 성장률이 플러스 20%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4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죠. 근데 2020년, 21년이 되고 실제로 2020년 2분기까지는 실적이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 3분기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더 공격적으로 전망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플러스 한 80% 정도까지 전망치가 치솟아서 2021년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60% 중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이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시기가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형성됐던 추정치는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올해 2분기까지, 업종에 따라서는 3분기까지 가맥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환경이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과대 추정이 피어날 만한 환경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서 결국에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3년과 2009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2010년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마찬가지로 실제와 그 작년도에 했던 예상이 오히려 실제에 부합하거나 또는 실제가 예상보다 높았던 그런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3번의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는 내년에 대한 숫자가 성장률만 놓고 보면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과대 추정된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실적 장세의 지속성, 저희가 가을에 예견하고 있는 강세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면 업종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이 그럼 실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가를 한번 이 컨셉으로 보았습니다. 2004년과 2010년, 2021년 모두 다 예상했던 것과 실제를 비교했을 때 실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업종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정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개 업종은 예상치와 실제를 비교했을 때 실제가 더 높게 나왔었던 경험이 3번 중에 3번 모두 다 나타났었던 업종들이고요. 그 외에 운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도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회복이 되니까 그에 힘입어서 실제치가 전망치보다 높았었던 경험이 많았던 업종이고, 이 중에서 저희는 에너지와 그리고 반도체를 8월 달에 추천 업종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이 업종들은 사실 비단 8월만 바라보고 제시를 해드린 것이 아니고 가을까지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사실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지금까지 실적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에 대한 한 가지 더 코멘트 드리면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제 마진이 중요하죠. 이 정제 마진이 중요한데 이 정제 마진이 지금 과거 호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사실 3년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바닥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정유 업종들의 주가도 조금 덜어 올랐지만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수급이라는 게 이 투자 심리, 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한 수급적인 쏠림 이런 게 과거에도 반복이 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땠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았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처럼 이 시가총액과 거래를 비교했을 때 거래를 많이 빨아들였었던 이런 수급적인 쏠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쏠림 종목들의 한국 증시의 역사가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건설주,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에는 반도체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 통신주들이 등장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주나 카드 기업들, 그리고 이어서 뭐 정치 테마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기업들, 또 최근에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결국에 한국 증시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어떤 것들이었나라는 것이 이 수급의 쏠림 역사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이겠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쏠렸었던 그 다음에 코스피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시장에 어떤 함의점을 주는지를 보고자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새로운 시작 상승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이 쏠렸다가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모두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죠. 특히 그 직전까지 시장 상태가 하락장이었거나 상승장이었던 그 시기에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하락장 속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그게 하락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상승장 속에서 발생을 했으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고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작용한 적이 많았다라는 결론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었던 경우들도 많죠. 뭐 IMF가 겹치고 뭐 그 IT 버블 붕괴나 그9.12 테러 이런 것들이 겹쳤었던 시기에는 그 쏠림의 끝이 결국에는 하락장이었던 경우도 많지만 평균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이 쏠리고 그 종목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점을 보아도 저희가 가을에 예상하고 있는 이런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이 쏠렸다가 빠져나갈 때 이런 상승장이 있을 때 어떤 업종이 좋았었는가를 통계적으로 한번 돌이켜 본 결과 반도체가 좋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즉 특정 테마나 이런 주도주들이 급격하게 수급을 빨아들였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거래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대표주였던 반도체로 다시금 이제 주도주가 되는 그런 패턴이 과거에 좀 관찰이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뭐 증권주들도 사실 이런 수급이 완화가 되는 시기에 좋았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업종의 조합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대입해 보면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테마주가 있고 주도주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증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수급적으로 뭔가 쏠림이 완화가 되면은 믿을 거는 대표주인 반도체가 있겠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주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그렇게 막 악영향을 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수급 쏠림 이후에는 증권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을 이제 8월 이후까지 좀 오버히트 업종으로 제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폭염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식도 좋지만 이제 건강 챙기시면서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